안녕하세요. 잠자리에서 듣는 옛 이야기 밤동화 TV입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들으실 옛 이야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마을이 대추나무골로 불리게 된 사연에 관한 이야기지요. 이야기에 등장하는 남편과 아내, 이웃 대추나무집 주인의 행동을 통해 양심을 지키는 마음, 가족에 대한 사랑, 이웃 간의 따뜻함과 현명한 처신을 배울 수 있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준비한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추나무골 이야기. 옛날 옛적에 아주 가난한 부부가 살았답니다. 가난한 부부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았지요.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글을 읽었어요. 여보, 하루 종일 일을 해서 피곤할 테니 좀 쉬세요. 세상이 험할수록 책을 읽어 마음을 다스려야지요. 남편은 마음을 굳게 먹고 자기 수양에 힘썼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병이 들었지요. 아내는 남편 대신 일을 했지만 형편은 더욱 안 좋아졌어요. 일을 어쩌면 좋아요. 죽이라도 먹어야 당신이 얼른 나을 텐데 말이에요. 여보, 내가 더 미안하구려. 남편은 몸이 많이 허약해졌어요. 아내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지요. 오늘은 산에라도 가서 먹을 것을 찾아봐야겠어요. 아내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답니다. 산과 들로 다니며 사방을 두리번거렸지요. 큰일이구나. 도대체 먹을 만한 것이 없으니.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며 크게 한숨을 쉬었답니다. 축 처진 어깨로 담벼락에 기대어 서 있었지요. 때마침 한이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람은 대추나무를 살짝 건드렸지요. 조롱조롱 달려있던 대추가 후두둑 떨어졌어요. 대추나무는 담 너머 옆집 앞마당에 심겨진 것이었지요. 배가 몹시 고팠던 아내는 눈이 번쩍 뜨였답니다. 아내는 주섬주섬 대추를 주었어요. 대추를 한아름 주운 아내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지요. 여보, 이걸 보세요. 먹음직스런 대추입니다. 남편도 오랫동안 굶은지라 대추를 보는 순간 군침이 돌았지요. 그런데 당신이 이걸 어디에서 구했소? 남편은 대추를 하나 집어들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예, 그게 실은... 아내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였지요. 남편은 손에 쥐었던 대추를 도로 놓고 말았어요. 아무리 땅에 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어찌 남의 눈을 속여 배를 채울 수 있단 말이오. 더구나 이것은 가까운 이웃의 것이 아니오. 남편은 몹시 화를 내었어요. 여보, 제가 잘못했습니다. 배가 고프다 보니 저도 모르게...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엎드렸지요. 당신이 나하고 산 지 몇 년이거늘 참으로 섭섭하오. 그러니 당신은 오늘부터 내 집에서 나가야겠소. 여보.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쫓겨난 아내는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지요. 이봐요. 왜 그렇게 앉아 있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이오? 대추나무 주인인 이웃이 지나가다 이상하게 생각하였지요. 아내는 대추를 돌려주며 사연을 이야기하였어요. 그랬군요. 대추나무 주인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집으로 달려갔어요. 잠시 후 옆집에서 쾅쾅 요란한 소리가 났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남편이 문을 열고 나왔지요. 대추나무 주인이 도끼로 대추나무를 찢고 있었어요.
이것 보시오. 왜 대추나무를 자르는 것이오? 남편은 의아하여 대추나무 주인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집 대추나무만 아니었다면 당신이 어진 부인을 내쫓지 않았을 것 아니오. 당장 이 대추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이 마땅하오. 대추나무 주인은 도끼를 손에서 놓지 않고 대추나무를 내리쳤답니다. 그만두시오. 내 아내를 내쫓지 않을 테니 말이오. 옆집에 사는 대추나무 주인은 도끼질을 멈추었지요. 그리하여 대추나무도 무사하고 부인도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옆집과도 서로 도우며 살게 되었답니다. 이때부터 이 마을을 대추나무 꼴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귀엔 말. 옛날 상진이라는 사람은 영의정의 벼슬까지 한 분인데 이 사람에게는 젊을 때부터 한 가지 좋지 못한 버릇이 있었답니다. 그건 남의 잘잘못을 말하는데 너무 조심성 없이 날카로운 것이었지요. 누가 좋은 일을 하거나 옳은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야말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훌륭한 인물이지. 그 사람을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고 극구 칭찬을 하였어요. 그러나 마음에 좀 못마땅하게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런 사람은 세상에 나서 밥 먹고 살 자격이 없어. 잘난 체 하면서도 무엇 하나 제대로 한 일이 없는 인간이야. 쌀벌레밖에 안 되지. 하고 느닷없이 깎아내리는 것이었어요. 남을 나쁘게 말할 때에 그 사정없고 이해심 없는 태도에는 친구들까지도 모두 눈살을 찌푸릴 정도였지요. 그 친구는 입만 좀 고왔으면 아무 나무랄 데 없는 인물인데 입이 탈이야. 저래가지고서는 세상 사람의 원망만 듣게 될 텐데. 가까운 친구들은 가끔 타일러 보기도 하였답니다. 상공, 제발 그 입 좀 부드럽게 하오. 남을 칭찬할 때나 비난할 때나 상공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못 써요. 비난을 당하는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서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니요. 이런 충고를 받으면 상진은 얼굴이 벌겋도록 화를 내었답니다. 나쁜 걸 나쁘다고 하는데 남의 눈치를 본단 말이오. 내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말을 하면 그만이지. 그게 선비의 행실이오. 그래도 대단치 않은 일로 남의 마음을 아프게까지 할 것이 있어.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 더 제 행동을 고집하여 고쳐지기는커녕 더 나쁘게 되기 쉬운 거요. 그런 건 내 알 바가 아니오. 난 거리낌 없이 말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상진은 고집이 셌답니다. 그래서 사소한 잘못을 한 사람도 그의 비난이 너무도 커서 잘못을 후회하기보다는 상공을 미워하기만 하였지요. 하루는 상진이 들길을 가다가 농부 한 사람이 소 2마리를 데리고 논을 갈고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농부가 쟁기를 끌리는 2마리의 소는 몸집의 크기도 같고 힘도 비슷해 보였지요. 다른 건 오직 1마리는 누렁이인데 다른 1마리가 검둥이인 것 뿐이었어요. 상진은 얼핏 보기에 그 검둥이가 더 탐스럽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기운도 검둥이가 셀까? 왠지 그것이 궁금해졌지요. 세상에 똑같다는 건 없는 법이야. 어느 한쪽이 못할 게 당연한 일이니 어디 저 농부에게 물어볼까 보다. 이런 생각을 하자 상진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논가에서 농부를 불렀지요. 여보, 소들이 다 튼튼해 보이는데 그중에 어느 소가 더 기운이 세요? 검둥이요, 누렁이요? 길 가던 양반이 이런 걸 묻는 건 뜻밖의 일이라 농부는 논을 갈다 말고 걸음을 멈추고 상진을 바라보았지요. 어느 소가 기운이 세냔 말이오?
그러나 농부는 입을 떼지 않았답니다. 머뭇거리며 상진을 딱한 듯이 바라보고만 있었지요. 여보, 묻는 말이 말 같지가 않소. 왜 벙어리가 되었소? 상진이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그러자 농부는 쟁기를 놓고 논에서 나왔지요. 나와서는 아무 말도 않고 상진에게 와서 귀에다 대고 조그만 소리로 속삭였어요. 예, 누렁이가 힘이 세답니다. 뭐라? 그런 대답을 하려고 얘까지 나와서 기앰말을 하는 건 무슨 일인가? 상진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농부를 보고 말하였지요. 그러자 농부는 역시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어요. 예,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쪽을 칭찬하면 다른 쪽을 나쁘게 말하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저 소들은 다 부지런하고 일을 잘합니다요. 그런데 누렁이만 힘이 세다고 하면 아무리 소라고 할지라도 검둥이가 들으면 섭섭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히 말씀드린 것이올시다. 아니, 그렇소이까? 상진은 농부의 말에 크게 감동을 하였어요. 제가 부리는 짐승에게까지 이렇게 조심스러운 사람도 있구나. 검둥이가 듣고 섭섭해할까봐 누렁이가 기운이 세다는 말을 귀갯말로 일러주었구나 하고 말이지요. 하물며 사람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일이라고 깊이 느낀 상진은 그 후로 남을 비난하는 일에 조심성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금 달걀을 낳는 암탉. 옛날 옛적 갓날 갓적 부지깽이 북을 치고 바지랑 때 박탈 적에 웬 사람이 참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집은 가난한데 식구는 많고 1년 농사지어 온 식구 먹고 나면 쌀 한 줌 남는 게 없었지요. 이러니 도통 살림이 붙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식구들이 다 모여서 의논을 하였답니다. 올해는 우리 식구 농사지어 먹지도 말고 쓰지도 말고 곡식을 몽땅 독에 넣어 뚜껑을 단단히 덮고서 광에다가 숨겨놓도록 하자. 그러고서 뿔뿔이 헤어져 얻어먹든 빌어먹든 먹고 살다가 내년 농사철이 되거든 돌아오도록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해 농사 지은 것을 잘 찧어가지고 몽땅 독에 놓고 뚜껑을 단단히 덮어서 광에다 깊이 숨겼답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 봄 아무 달 아무 날에 다시 만나자 하고는 마른 땅바닥에 콩 튀듯이 그냥 파삭 흩어졌지요. 온 식구가 뿔뿔이 헤어져서 발길 닿는 데로 가서는 얻어먹기도 하고 빌어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겨울을 났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에 약속한 날짜가 돼서 모두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지요. 돌아와서 밥이나 해먹으려고 광을 뒤져 독을 꺼내었어요. 꺼내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 이게 웬일이지요? 독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다른 독을 열어봐도 그렇고 또 다른 독을 열어봐도 그렇고 모조리 텅텅 비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마지막 독을 딱 열어보니 그 안에 암탉이 한 마리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이놈이 우리 곡식을 다 먹었나 보구나. 이 닭을 어찌할꼬 의논하다가 그냥 집에 두고 키우기로 하였지요. 곡식은 이왕에 먹어치운 것이니 어쩔 수 없고 달걀이라도 얻어볼까 하고서 말이에요. 그래서 두고 키웠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날부터 닭이 달걀을 낳는데 이것이 예사 달걀이 아니라 금 달걀을 낳는 것이었어요. 금으로 된 알을 낳더란 말이지요. 그러니 수가 났지요. 날마다 금덩이를 하나씩 쑥쑥 낳으니
그 얼마나 좋겠어요. 이 가족은 금세 부자가 되었답니다. 혼자만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이웃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몇 개씩 나눠줘서 온 동네 사람이 다 부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웃 마을에 욕심 많은 정승이 살았답니다. 이 정승이 소문을 듣고 보니 이것 참 배도 아프고 탐도 난단 말이지요. 어떻게 하면 그 암탉을 차지하고 싶어 며칠 동안 끙끙 앓다가 하루는 그 집을 찾아갔어요. 여보게 자네, 그 암탉을 언제 어디서 얻었는가? 우리 식구 딴 데서 겨울나고 돌아와 보니 광에 숨겨둔 도간에 들어있었습디다. 옳거니 그 닭이 바로 지난해 집을 나간 우리 닭이로세. 정승이 닭을 차지하려고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었지요. 이 닭이 대감댁 닭이라고요? 그렇다니까. 내 우리 닭이 여태 낳은 금달걀 값은 안 받을 테니 어서 돌려주기나 하게. 예, 그러십시오. 안 그래도 우리는 이제 부자가 되어서 더는 소용이 없던 참이었습니다. 버텨봐야 어차피 정승을 이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 식구들은 닭을 순순히 건네주고 말았답니다. 정승은 옳았구나 하고 닭을 집에 가져와서 금이야 오기야 잘 길렀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조화지요? 닭이 금 달걀을 안 낳고 예사 달걀만 낳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금 달걀이 아니고 두드리면 톡 깨지는 예사 달걀이었지요. 다음에는 금 달걀을 낳겠지 하고 기다려도 안 낳고, 그래도 어쩌다 한 번은 금 달걀을 낳겠지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다시는 금 달걀을 낳지 않더랍니다. 볼기 맞은 암행어사. 옛날 어느 마을에 이상한 풍습이 있었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송아지를 붙들어 매는 풍습이었지요. 올해도 4월 초하루가 되었답니다. 밭농사를 해칠지 모르니 송아지를 붙들어 매도록 해라. 관청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명령을 내렸어요. 관청의 명을 받은 송아지 주인들은 송아지를 풀밭에 메어 놓았지요. 송아지 주인들은 열흘씩 번갈아 가면서 송아지를 찾아갔어요. 돌아가면서 송아지를 메어 놓다 보니 주인끼리 다투는 일도 생겼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싸움을 하였어요. 이건 분명히 우리 송아지란 말일세. 무슨 소리야? 이 송아지는 틀림없이 내 것이라니까. 싸우다 지친 두 사람은 원님을 찾아갔어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단 말이냐? 원님은 얼굴을 찡그리며 두 사람을 쳐다보았어요. 이놈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거짓말은 이놈이 하고 있습니다. 원님은 긴 수염을 만지작거리더니 벌떡 일어섰지요. 안 되겠다. 나도 이 송아지가 누구의 것인지 모르겠으니 너희들끼리 해결하도록 하거라. 원님은 두 사람을 쫓아내었어요. 두 사람은 투덜거리며 관청에서 나와 서당 앞을 지나갔지요. 우리 훈장님께 여쭤보고 가세. 두 사람은 서당 안으로 들어섰지요. 서당 안은 아이들의 목소리로 시끌벅적하였답니다. 얘들아, 훈장님은 어디 가셨니? 예, 잠깐 나가셨어요. 아이들은 사또, 자수 등의 벼슬을 나이 순서로 정하고 놀이를 하고 있었답니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던 두 사람은 훈장님이 오실 때까지 아이들의 생각이라도 물어보세나? 뭐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그렇게 함세. 두 사람은 아이들에게 훈장님을 찾아온 이야기를 하였지요.
그러자 사또를 맡은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하였어요. 사또, 왜 그만한 일로 고민을 하십니까? 저라면 금방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요. 아이들 중에 7살 난 아이 하나가 일어서며 말하였어요. 그럼 네가 한번 해결해 보겠느냐? 사또가 된 아이가 어린 아이에게 물었지요. 네. 아이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하였어요. 아이들은 다시 서로의 역할을 바꾸어 앉았지요. 여봐라, 송아지 주인 2사람을 저기 세워놓도록 하거라. 2사람은 사또가 된 어린아이가 시키는 대로 서 있게 되었답니다. 자, 송아지 고삐를 풀어놓고 엉덩이를 힘껏 때려라. 그리고 송아지가 어디로 가는지 쫓아가 보도록 하여라. 형리를 맡은 아이들이 사또가 시키는 대로 송아지의 엉덩이를 때렸답니다. 찰싹, 송아지는 마을 골목으로 뛰어가더니 어느 집 외양간으로 들어갔지요. 아버지, 우리 송아지를 찾았어요. 송아지 눈초리에 상처가 있습니다. 예전에 승냥이에게 물린 자국이 틀림없어요. 잠시 후 송아지 주인의 아들이 달려나와 소리쳤어요. 이를 보고 있던 어린 사또는 가짜 송아지의 임자를 불렀답니다. 네 이놈, 남의 송아지를 자기 송아지라고 거짓말을 하였지. 여봐라, 바른 대로 말할 때까지 볼기를 치도록 하거라. 사또를 맡은 아이가 명을 내렸어요. 이때 여러 곳을 돌아다니던 암행어사가 이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암행어사는 어린 사또의 지혜에 감탄을 하는 한편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서 어린 사또에게 말하였지요. 사또,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 내가 어느 곳을 지나가는데 아이 하나가 숨가쁘게 뛰어오더니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소. 그 아이는 아버지를 잃고 새어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욕심 많은 새어머니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이오. 그래서 나는 얼른 나무숲에 아이를 숨겨주었지 않았겠소.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어린 사또는 진지하게 암행어사의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조금 있으니 정말 힘센 사람 10여 명이 몽둥이를 들고 오더니 아이가 간 곳을 묻지 않겠소. 난 내가 죽을 것 같아 아이가 숨은 곳을 말해 주었는데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했어야 하는 거요? 암행어사는 말을 마치고 어린 사또의 얼굴을 쳐다보았지요. 목숨이 그렇게도 아깝더냐? 어떻게든 아이를 살릴 방법을 찾았어야지. 나 같으면 앞을 못 보는 소경 흉내를 내었을 것이다. 여봐라, 이놈 또한 죄를 지었구나. 그 죄가 크니 볼기를 치거라. 암행어사 또한 어린 사또의 명에 따라 볼기를 맞았답니다. 웅진에서 백제를 다시 일으킨 무령왕. 백제의 왕족인 사마는 아버지와 함께 일본에서 살고 있었어요. 사마는 어린 나이에도 눈과 눈썹이 마치 그린 듯 반듯하고 자태가 당당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신하가 급박하게 외쳤답니다. 백제 위례성이 고구려 군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전하께서 승하하시고 문주 왕자님께서는 신하들과 함께 남쪽으로 피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14살이 된 사마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답니다. 고구려군에 의해 목숨을 잃은 계로왕은 바로 사마의 할아버지였거든요. 사마는 아버지의 눈빛이 분노로 이글거리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사마, 백제로 돌아가 나라를 일으키는데 힘을 보태자꾸나. 사마는 아버지와 함께 백제로 돌아왔어요. 문주왕을 도와 웅진을 도읍지로 정하고 백제가 예전의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애썼지요.
하지만 사마의 눈에 비친 백제는 여전히 바람 앞의 등불처럼 불안하기만 하였답니다. 귀족들이 서슬이 새파랗게 왕의 자리를 위협했기 때문이지요. 한강을 빼앗기고 백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게로 왕과 그 일족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귀족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어요. 사마는 귀족들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답니다. 새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백제의 권력을 자기네들이 잡으려는 속셈입니다. 저들은 권력을 소나기에 넣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입니다. 사마의 예측이 정확히 맞았지요. 귀족들은 문주왕의 뒤를 이은 어린 왕의 목숨마저 가차없이 빼앗았어요. 그 뒤를 이은 동성왕도 사냥을 나갔다가 알 수 없는 사내로부터 칼을 맞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사마는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지요. 왕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고 귀족들은 권력을 차지하려 다투기만 했으니까요. 백성들은 잦은 전쟁과 흉년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누구도 백성들을 돌보려 하지 않았답니다. 고구려나 신라로 도망치는 백성들까지 생겼지요. 동성왕의 뒤를 이어 사마는 백제의 25번째 왕, 무령왕이 되었답니다. 혼란스럽기만 한 백제의 왕이 된 무령왕은 제일 먼저 귀족들을 진압하고 왕권을 강화시켰어요. 또한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도록 돕고 저수지를 지어 농사에 이용하도록 하였지요. 흉년이 들거나 전염병이 돌면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기도 하였답니다. 백성들은 어질고 너그러운 무령왕을 잘 따랐어요. 나라 안에서는 백성들이 안정을 찾고 밖으로는 외교에 힘을 기울이면서 백제는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답니다. 입춘대길, 코춘대길. 옛날에는 말이지요. 새봄이 되면 집집마다 입춘방이라는 걸 써 붙였거든요. 대문에다가 큼지막하게 입춘대길이라고 써 붙여 놓는 것이었어요. 새봄과 함께 복이 많이 들어오라는 뜻이지요. 어떤 색시가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눈뜬 장님이었어요. 낯 놓고 기역자도 몰랐답니다. 게다가 정신은 어찌나 깜빡깜빡하는지 무엇이든 금방 잊어버렸지요. 글을 좀 가르치려 해도 도무지 글자 한자를 못 깨치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니 글자를 온 바람벽에 붙여놓고 들며 가르치고 나며 가르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었답니다. 새봄이 돼서 아내가 친정에 다니러 갔더니 친정아버지가 대문에 입춘방을 써붙여 놓고 벼르는 것이었어요. 에헴, 내일 모레 사위가 오면 이걸 한번 읽어보라고 해야겠구나. 그 사람이 글을 얼마나 아는지 시험을 해봐야겠어. 참 큰일이었답니다. 친정에서는 사위가 까막눈이라는 걸 아직 모르거든요. 그 길로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가르쳤어요. 입춘대길 넉자를 써서 바람벽에 붙여놓고 하루 종일을 가르쳤지요. 자, 따라 읽으세요. 입춘대길. 입춘대길? 정신 차리세요. 입춘대길. 입춘대길. 잘 보고 입춘대길. 입춘대길. 한 300번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혼자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지요? 그러면 그만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리는 것이었어요. 그새 잊어버리니 참 환장을 할 노릇이지요.
그래서 아내가 한 가지 수를 내었답니다. 무슨 순고 하니 글자고 뭐고 그냥 입춘대길 넉자를 통째로 외우는 수지요. 남편을 다그쳐서 글자를 볼 것도 없이 그저 대놓고 자꾸 외우게 하였어요. 밥 먹으면서도 입춘대길, 똥 누면서도 입춘대길, 앉아서도 입춘대길, 누워서도 입춘대길, 이렇게 밤낮으로 외웠답니다. 3년을 겨루면 노로망태기도 만든다고 며칠 동안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제법 외우게 되었지요. 그렇게 참 뼈 빠지게 외워서 이제 처가에 갈 날이 되었답니다. 아내가 신신당부를 하였지요. 대문간에 들어가면 글자 쓴 종이가 붙어 있을 텐데 아버지가 읽어보라거든 덮어놓고 입춘대길이라고만 하세요. 알았소. 내 꼭 그렇게 하리다. 가면서도 내내 입춘대길을 외우면서 갔지요. 드디어 처가에 가서 대문간에 썩 들어서니 아닌 게 아니라 흰 종이에 글자 넉자 쓴 것이 딱 붙어 있거든요.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장인 영감이 문간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득달같이 재촉을 하였답니다. 에헴, 자네, 저 대문에 써붙여 놓은 글자를 한번 읽어보게. 그런데 이를 어쩌지요? 그새 외운 걸 잊어버린 것이에요. 불써 잊어버렸어. 저걸 뭐라고 하더라? 머리를 쥐어짜다 보니 뒤에 세 글자는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무슨 춘이고 대길이라고 했던가? 그런데 처음 글자가 뭐였더라? 첫 글자가 도무지 생각이 나야 말이지요. 눈만 멀뚱멀뚱하다가 아내를 보니 아내가 자꾸 손으로 얼굴 아래쪽을 가리켰어요. 아내 딴에는 입춘대길의 입자가 생각나라고 입을 가리킨 것이었지요. 그런데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니 마치 코를 가리키는 것 같거든요. 옳거니 아내가 코를 가리키는 걸 보니 코춘대길이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코춘대길입니다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뿔 3개 있는 황소. 묘향산의 보현사를 처음 지을 때의 일이랍니다. 어떤 소 한 마리가 나타나서 농부들의 일을 도와준 이야기지요.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홀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살았답니다. 어린 아들은 어려운 살림을 돕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였지요.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답니다. 네가 삼돌이냐? 할아버지 한 분이 빙그레 웃으며 나타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 저 폭포 아래에 가면 뿔이 3개가 있는 황소가 불을 뜯고 있을 것이다. 그 소를 끌고 가서 힘든 일을 시키도록 하거라. 할아버지는 시내의 물줄기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삼돌이가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깨어보니 그건 꿈이었답니다. 그럼 그렇지. 황소 한 마리를 얻는 줄 알고 좋아하였는데. 삼돌이는 어머니께 꿈 이야기를 하였지요. 네가 힘든 일을 많이 해서 꿈에서까지 소꿈을 꾼 모양이로구나.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였어요. 다음 날 아침 삼돌이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곳으로 가보았지요. 속는 셈 치고 가보는 것이지. 설마 진짜 소가 있겠어? 그때였어요. 폭포 아래로 내려간 삼돌이는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큰 황소가 풀을 뜯으며 오물오물 새김질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커다란 뿔 3개와 동그란 눈 3개를 가진 황소였어요. 아니, 이럴 수가.
삼돌이는 기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여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황소는 삼돌이가 고삐를 끄는 대로 따라왔어요. 삼돌이는 황소에게 짐을 한 발이 지우고 농부들이 일하는 곳으로 갔답니다. 삼돌아, 그건 어디서 난 황소냐? 정말 굉장히 크구나.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였답니다. 황소는 이날부터 사람들이 하는 일의 10배, 20배의 일을 하였지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집채만한 짐을 싣고 날랐어요. 누가 몰고 다닐 겨를도 없이 소는 알아서 서쪽으로, 동쪽으로 짐을 실어다 주었지요. 황소가 말 못하는 짐승이긴 하지만 기특하구나. 그러게 말이야. 사람보다 낫지 뭐야. 사람들은 황소가 일하는 것을 보며 흐뭇해 하였답니다. 황소는 사람들이 나르는 것보다 더 빨리 짐을 날랐어요. 덕분에 일을 빨리 할 수 있었지요. 하루는 삼돌이가 황소가 다닐 만한 길목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곳이 지름길이니 분명 이리로 다니겠지. 하지만 이곳은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곳이라 황소가 겁을 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 다른 길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일이었답니다. 잠시 후 큰 황소가 나타났답니다. 황소의 3개의 뿔은 칼날이 되고 퉁방울 같은 눈에서는 불을 뿜으며 울창한 숲을 내달렸지요. 하루라도 빨리 짐을 나르기 위해 지름길을 택하여 달렸구나. 삼돌이는 황소를 생각하니 마음이 뭉클해졌답니다. 황소는 짐을 싣고 가다가 힘이 들면 엎드려 쉬었지요. 절이 거의 다 지어질 무렵 황소도 쓰러져 죽고 말았답니다. 황소가 짐을 나르며 쉬어가던 이곳은 우복동 또는 소복골이라고 전해진답니다. 사람들은 이를 대신 도맡아 해준 황소를 잘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조선을 개혁한 조광조. 전하께서 마음을 다스리시고 학문을 갈고 닦으신다면 어진 임금이 되실 수 있사옵니다. 조광조는 중종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였어요. 그는 왕 앞에서도 바른 말을 거침없이 하였지요. 연산군이 쫓겨나면서 갑자기 왕이 된 중종은 조광조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 늘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자연스럽게 조광조는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중종은 조광조가 못마땅해졌어요. 조광조 대감은 학식이 깊고 성품이 뛰어나 그를 따르는 자가 많다. 갈수록 그의 세력이 커지고 있으니 이는 문제 아닌가. 왕권이 강하게 서야 나라도 잘 다스릴 수 있는 법인데. 중종처럼 조광조의 힘이 커지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어. 늦기 전에 조광조를 해치웁시다. 내가 좋은 수를 생각해 벌써 손을 써놨소이다. 기다려보시오. 며칠 뒤 궁궐이 발칵 뒤집혔어요. 중종은 궁궐 안팎이 떠들썩하자 신하에게 그 이유를 물었지요. 전하, 궁궐 안에 있는 나뭇잎에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신하가 나뭇잎을 가져다 주자 중종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해괴한 일이로다. 나뭇잎에 나타난 주초위양이 무슨 뜻인가? 주와 초 글자를 합하면 초자가 됩니다. 즉 주초위왕이란 조광조가 왕이 된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조광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콧대가 높아지더니 감히 왕의 자리를 탐내고 있습니다. 당장 그를 벌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는 조광조의 힘이 커지는 걸 막으려는 사람들이 벌인 일이었답니다.
이들은 미리 궁녀를 시켜 궁 안에 있는 나뭇잎에 꿀로 글자를 쓰게 하였지요. 그러자 개미들이 달콤한 꿀을 따라 나뭇잎을 갉아먹으면서 주초위왕이라는 글자가 나타난 것이었어요. 중종이 이런 사실을 알 리가 없었지요. 그렇지 않아도 조광조의 세력이 커져 부담을 느끼고 있던 터라 중종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어요. 조광조가 반역을 꾸미고 있다. 조광조를 잡아들여 처형하도록 하라. 중종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고 조광조는 목숨을 잃었답니다.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림 역시 목숨을 잃었지요. 이를 기묘사화라고 한답니다. 조광조는 위태로운 나라에 바른 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개혁해 갔었지요. 하지만 반대 세력에 막혀 38이라는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고 말았답니다. 사해 형제. 공자의 제자 중에서 사마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환태라고 하는 형이 있었답니다. 환태는 공자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나쁜 사람이었지요. 자기에게 그런 형이 있다는 것을 몹시 슬퍼하던 사마우는 혼자 탄식하듯 중얼거렸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형제가 있건만 나에게는 형제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니. 사마우의 탄식 소리를 듣고 있던 공자의 제자 중에 자하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위로해 주었답니다. 사람의 운명이란 하늘에 달려있는 거라네. 군자란 어떤 경우든 남에게 공손히 대해야 하네. 예로서 남을 대하면 사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형제임을 알 수 있다네. 그러니 형제가 없다고 너무 슬퍼 말게나. 사해란 곧 온 천하를 가리키는 말로 고사성어 사해 형제는 천하의 무사람들은 모두 동포요 형제라는 뜻이랍니다. 이 이야기는 논어의 안연편에 실려 있답니다. 구렁이가 먹은 신기한 풀. 옛날 옛적 어느 산골 가난한 집에 한 아이가 살았답니다. 이 아이는 마음씨가 참 착해서 남의 말이라면 뭐든지 다 들어주었지요. 남이 달라면 먹던 음식도 내주고 입은 옷도 벗어주고 남이 해달라면 비 오는 날 논도 매주고 한밤중에 나무도 해다 줬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가난한 탓에 늘 또래 아이들한테 따돌림을 받았지요. 입성도 깨제제하고 본세도 변변치 못하니 그런 것이지요. 하루는 동네 아이들이 산에 더덕을 캐러 가기에 이 아이도 따라갔답니다. 한 곳에 가니 아래로 깎아지른 듯한 벼랑이 있는데 그 벼랑 가운데쯤 발 디딜 만한 곳이 있고 거기에 더덕이 많이 나 있거든요. 그걸 캐고는 싶은데 벼랑이 험해서 아무도 내려갈 엄두를 못 내었답니다. 그러다가 다른 아이들이 이 가난한 아이더러 한번 내려가 보라고 살살 깨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겁이 나서 못 내려가니까 말이지요. 이 아이도 겁이 났지만 남의 청을 못 부리치는 성미라 큰 마음을 먹고 내려갔답니다. 더덕을 담아가려고 집에서 가지고 온 동구미가 있었지요. 그걸 타고 내려갔어요. 동구미에다가 칠그로 기다란 끈을 엮어 달아서 다른 아이들이 위에서 끈을 잡고 내려뜨리는 걸 타고 내려갔지요. 그렇게 어찌어찌 내려가서 더덕을 캐었어요. 다 캐어 동구미에 실어 올려보냈지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동구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데 이런 변이 있나? 아무리 기다려도 동구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위에 있던 아이들이 더덕만 챙겨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만 벼랑 가운데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벼랑이 너무 가팔라서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데다가 깊은 산중이라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으니 딱한 일이지요.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가만히 보니 거기에 조그마한 굴이 하나 있었답니다. 비바람 피할 만한 곳은 되는 셈이지요. 들어가 보니 안이 제법 넓어 사람 하나는 거뜬히 누울만 하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벼랑가에 나와 하염없이 앉아 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스르르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혀를 날름날름 하면서 말이지요.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땅 위도 아니고 좁은 벼랑가이다 보니 그냥 구렁이한테 잡아먹히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구렁이는 사람을 해칠 생각이 없었나 봐요. 이 아이 앞을 스르르 지나 반대쪽으로 가는 것이었지요. 이상하여 따라가 보았어요. 구렁이가 가는 곳에는 아슬아슬하지만 조금 평평한 곳이 있고 거기에 풀 같은 게 많이 나 있더래요. 구렁이는 그 풀밭에 들어가 풀잎을 날름날름 뜯어먹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도로 왔던 길로 스르르 기어가더니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지요. 저게 무슨 풀이기에 그러는 걸까? 이 아이도 그 풀을 조금 뜯어서 먹어보았어요. 그랬더니 향긋한 냄새가 입안에 돌면서 이상하게도 온몸에 기운이 솟아났지요. 흙을 살살 헤치고 보니 구불구불한 뿌리도 뽑혀 나왔어요. 그걸 조금 먹어봤더니 금세 배가 불러오는 것이었지요. 그 다음부터 아이는 기운이 빠지거나 배가 고플 때마다 그 풀을 먹었답니다. 잎도 뜯어먹고 뿌리도 캐먹었지요. 아이는 그 풀 덕분에 벼랑 가운데에서도 거뜬히 살 수 있었어요. 밤에는 굴에 들어가 잠을 자고 낮에는 벼랑가에 나와 풀을 먹으면서 살았지요. 이렇게 봄도 다 갔답니다. 그럭저럭 벼랑 가운데에 갇혀서 두어 달을 보낸 셈이지요. 하루는 그때 왔던 구렁이가 또 나타나서 풀을 먹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풀을 먹고 나서도 얼른 가지를 않고 그냥 아이 곁에서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었지요. 등을 돌려대고 흔들흔들 하는 게 꼭 타라는 뜻인 것 같았답니다. 나더러 제 등에 타라고 저러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구렁이 등에 올라탔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구렁이가 아이를 태우고는 스르르 가는 것이었지요. 깎아지른 벼랑을 타고 위로 올라가더니 얼마 안 돼서 벼랑 위 땅에 올라왔지요. 거기에 아이를 내려놓고 구렁이는 어디론가 스르르 가버렸어요. 구렁이 덕택에 이 아이는 다시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그때 자기를 혼자 두고 갔던 아이들은 다 없어져 버렸더래요. 더덕해온 그 다음 날 자고 일어나 보니 온데간데 없다라는 것이었지요. 밤새 호랑이가 물어갔다고도 하고 귀신이 와서 잡아갔다고도 하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답니다. 솔개연과 뱅뱅이 연.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밤중에 예사 사람처럼 차리고 대궐 밖에 나갔답니다. 백성들 사는 모습을 살피려고 그랬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강가를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웬 선비가 막 강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것이었지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니 얼른 가서 붙잡고 말렸답니다. 여보시오, 대체 무슨 일로 목숨을 함부로 버리려고 하시오? 남의 일에 상관 마시오. 글쎄, 까닭이나 좀 알아봅시다.
그랬더니 선비가 한숨을 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과거를 모두 12번이나 봤는데 12번 다 떨어졌습니다. 글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요. 게으름을 피운 것도 아닌데 운이 나쁜 건지 다른 까닭이 있는 건지 과거를 보는 족적 떨어지다 보니 어느덧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이제 식구들 볼 면목도 없고 세상 살 마음도 없어져서 차라리 죽자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이러거든요. 임금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사정이 참 딱하였어요. 이 사람을 도와줄 길이 없나 하고 궁리한 끝에 좋은 생각이 번쩍 났답니다. 그래서 얼른 선비에게 말하였지요. 그러지 말고 한 번만 과거를 더 보시오. 마침 사흘 뒤에 대궐에서 임시 과거가 열린다 하니 좋은 기회가 아니오. 이번에는 임금이 손수 문제를 낸다는데 답이 솔개연이랍니다. 솔개연이라고만 하면 합격이 될 터이니 잊지 말고 꼭 새겨두시오. 그렇게 해서 선비를 타일러 보내고 대궐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사흘 뒤에 정말로 임시 과거를 베풀었어요. 임금님이 손수 문제를 내는데 300걸음 밖에 깨알 만한 글자를 한자 써붙여 놓고 읽는 문제였지요. 많은 선비들이 과거를 보러 왔지만 글자를 읽을 재간이 없었답니다. 그 먼데 있는 작은 글자를 무슨 수로 읽겠어요. 그래서 보는 족족 다 떨어졌지요. 과거 시험장에 임금님이 써놓은 글자는 선비에게 알려준 솔개연이었답니다. 이윽고 물에 빠져 죽으려던 선비가 왔답니다. 와서 보니 아니나 다를까 임금님이 손수 문제를 내는데 먼데 써붙여 놓은 글자를 읽으라고 하거든요. 사흘 전에 들었던 말이 있어 막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앞불싸 이런 변이 있나? 그새 그만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지요. 솔개연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 것이에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한참 만에 겨우 조금 생각이 나는 것이 무언가 하늘에서 뱅뱅 도는 것만 생각난 것이지요. 솔개가 하늘에서 뱅뱅 도니 말이에요. 그래서 선비가 대답을 한다는 것이 뱅뱅이 연이라고 하였답니다. 그래 놓으니 될 리가 있나요? 덜컥 떨어졌지요. 임금님도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으니 혀를 차며 선비를 그냥 내보냈답니다. 이 선비가 과거에 떨어지고 대궐문을 딱 나오는데 그제야 솔개연이 생각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와서 생각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발을 동동 굴러봤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지요. 그런데 이때 마침 한 시골 선비가 과거를 보러 대궐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선비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줬어요.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과거의 답을 가르쳐준 일, 솔개 연자가 생각이 안 나 뱅뱅이 연이라고 했다가 떨어진 일까지 다 얘기해 주었지요. 시골 선비가 얘기를 듣고 보니 사정은 대강 알겠거든요. 이게 다 임금님이 꾸민 일이라는 것도 알아차렸지요. 그래서 임금님 앞에 가자마자 천연덕스럽게 아뢰었어요. 임금님, 저 글자를 서울말로 아랠까요? 시골말로 아랠까요? 아니, 그것이 서울말 시골말이 따로 있다더냐? 예, 서울말로 하면 솔개연이고 시골말로 하면 뱅뱅이연이지요. 옳거니, 그러면 뱅뱅이연도 맞는 거로구나. 임금님이 좋아라 하면서 아까 그 선비를 다시 불러들였어요. 솔개연이나 뱅뱅이연이나
똑같은 말이니 합격이로다. 이렇게 해서 그 선비가 13번째 과거에 급제하였고 시골 선비 또한 급제를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닭 쫓던 개. 옛날 어느 시골집 외양간에서 황소가 여물을 먹고 있었지요. 마당에서는 닭이 쌀알을 콕콕 쪼아먹고 있었어요. 황소가 닭한테 말을 걸었어요. 여보시오, 닭님. 예부터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 이라는 말은 있지만 우리는 한 집안에서 사니까 서로 알고 지냅시다. 그러나 닭은 아무 대꾸 없이 쌀알을 맛있다는 듯이 콕콕 쪼고 있었지요. 황소는 속으로 이 닭 좀 봐. 건방진데. 하고 생각하면서도 다시 한번 말을 걸었지요. 여보시오, 닭님. 이것만은 대답해 보구려. 나는 밭을 간다, 무거운 짐을 나른다, 힘드는 일은 도맡아 하는데 사람들에게서 얻어먹는 것이라고는 콩깍지에 지푸라기 따위요. 그런데 당신은 언제나 놀면서 좋은 쌀만 먹는 팔자이니 나도 그런 팔자가 될 수 없소. 닭은 황소가 자기 팔자를 부러워하는 것을 알자 그때야 대답을 해주었지요. 아니, 대답이라기보다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당신은 배운 것이 없는 짐승이니 실컷 고된 일이나 하시오. 그러나 나는 어릴 때부터 많은 공부를 하였으니 고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꺼꺼꺼. 마음이 묻어난 황소는 닭의 말을 듣고 그 말도 이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개가 말하였지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황소님이 고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나도 알고 있지만 나는 얼마나 고생한다고. 밤에도 밤잠을 자지 못하고 도둑을 지키면서 얻어먹는 것이라고는 밥 찌꺼기 정도이니. 그런데 자기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먹는다고? 나원. 닭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 모양을 보란 말이야. 내 옷은 비단 옷이다. 내 머리에는 붉은 관이 있다. 내 눈알에는 주먹 같은 옷간자를 붙였는데도 벼슬아치로 보이지 않는가? 꺼꺼꺼. 개가 한마디 했어요. 그래. 그 높은 벼슬자리에서 하는 것이 뭐람? 내 벼슬이 하는 일? 남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 같지만 동지 섣달 추운 밤도 잠을 자지 못하고 시간을 알리는 일이란 이 얼마나 어려운데. 멍,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가? 걔는 또 닭의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란 한 번 가면 다시 붙잡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새벽마다 시간을 꼭 잡으라고 꼭기요 하지 않느냐. 꼭기요란 말을 풀이하자면 고할 고자에 그 기자, 중요하다는 요자로 만들어진 소리지. 말하자면 중요한 것을 알린다라는 뜻이란다. 닭이 어려운 한자풀이를 하는 바람에 황소와 개는 그만 풀이 죽었으나 한참이 있다가 개가 또다시 물었지요. 그럼 내가 짓는 멍멍이란 무슨 뜻이지? 멍멍? 그건 멍텅구리라는 뜻이지. 뭐? 멍텅구리? 그렇지만 나도 양반이야. 개가 무슨 양반? 그렇지, 개도 양반일 때가 있다. 개 장수한테 팔려갈 때 한 양 반이든지 두 양 반이든지 세 양 반이든지 개값을 매길 때 양반은 양반이지. 뭐라고? 개는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개는 닭의 벼슬을 물어버렸지요. 이때부터 닭의 벼슬은 개 이빨 자국으로 톱니 모양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개한테 쫓긴 닭은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나 개는 지붕 위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마당에서 멍멍 짖기만 했지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라는 말은 이때부터 시작된 말이래요. 또 있지요. 개는 짖기만 하다가 주둥이가 삐죽해지고 황소도 심술이 나서 발을 구르다가 네 굽이 모두 찢어졌답니다.